저녁 식탁 위를 감도는 것은 음식의 온기가 아닌 조각상처럼 굳은 세 사람 사이의 냉기였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은 최고급 식기와 은수저를 비추었지만 그 빛마저도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를 데우지는 못했다. 윤서아는 자신의 앞에 놓인 손도 대지 않아 거의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스테이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음식을 자르는 나이프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사이를 오가며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 소리의 주인은 그녀의 남편 강민혁이었다. 그는 마치 눈앞에 앉은 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오직 자신의 접시와 간간히 확인하는 스마트폰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감정이라는 것이 거세된 것처럼 무표정했고 그가 내뿜는 아우라는 최고 경영자라는 직함에 걸맞은 위압감과 함께 얼음 같은 소외감을 동반했다. 반대편에 앉은 시아버지 강태준 회장은 아들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종종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연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 며느리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자신에 대한 자책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저택과 막대한 부가 결코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이 그 공허함을 대물림하듯 며느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서아는 두 남자의 침묵 사이에 갇힌 섬과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했다. 이 집으로 시집 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숨막히는 저녁 식사는 조금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화려하지만 생명력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마침내 민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식탁의 냉기만큼이나 차가웠다. 내일부터 몇 달간 유럽 지사에 가 있어야 할 것 같군. 그는 서아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접시에 고정된 채였다. 마치 아주 사소한 업무 보고를 하는 듯한 말투였다.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는 변명조차 덧붙이지 않았다. 그에게 아내의 존재는 자신의 일정을 공유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서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놀라움 때문이 아니었다. 어차피 그의 삶에서 그녀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저 이토록 무심한 통보가 그녀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비참할 뿐이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하얀 레이스 장갑 아래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감각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괜찮다고, 잘 다녀오라고 상냥한 아내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얼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민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향한 곳은 서아가 아닌 아버지 강태준이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인수합병 건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아시는 그 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게 말할 때와는 다른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듯한 날카로움이었다. 강태준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잔과 테이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래, 자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자네 능력은 내가 믿으니까.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다시 서아를 흘끗 보았다. 작은 새처럼 움츠러든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아들은 단 한 번도 며느리의 안색을 살피지 않았다. 민혁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자마자 다시 흥미를 잃은 듯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사 먼저 끝내겠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요. 그는 짧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이닝 룸을 빠져나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차갑게 멀어지자 거대한 공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아는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남편이 떠난다는 사실보다 그가 떠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을 살리기 위한 정략 결혼. 그녀는 따뜻한 가정을 꿈꿨지만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화려한 얼음성이었다.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인 강민혁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 이제 식탁에는 서아와 시아버지 강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함과 불편함이 공기를 끈적하게 만들었다. 서아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시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강태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서아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항상 아가라고 부르던 그였다. 그 부름에 서아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것은 아들인 민혁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눈빛이었다. 연민과 이해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복원하고 있다는 18세기 그림은 순조롭게 되어 갑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늘 회사 이야기나 형식적인 안부만을 묻던 그였다. 그녀가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낡은 그림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웠다. 민혁은 그녀의 일을 그저 고상한 취미 정도로 여기며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녀의 세계를, 그녀가 열정을 쏟는 그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서아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작게 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벽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네, 아버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재미있어요.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이 집안의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민혁이가 무심한 녀석이지. 그 아이는 제 어미를 닮아 일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을 변호하는 동시에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들겠지만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이 집안의 안주인은 바로 너니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첫 번째 목소리였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시아버지의 예기치 못한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아는 고개를 숙여 흐르려는 눈물을 감췄다. 이 거대한 얼음성에서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작은 온기를 발견했다. 비록 그것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험한 온기일지라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절실한 구원이었다. 강민혁이 떠난 후 거대한 저택은 마치 생명력을 모두 흡수당한 거대한 고래의 뱃속처럼 변해버렸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지만 그 흐름은 어떤 활기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직 정적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서아는 남편의 부재가 이토록 거대한 공허함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가 있을 때조차 집안은 차가웠지만 최소한 그 냉기에는 형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형태조차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외로움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며칠에 한 번씩 걸려오는 민혁의 전화는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는커녕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무적이었고 그의 안부는 항상 서류나 일정에 관한 것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파란색 파일, 내 서재로 옮겨놨나 혹은 다음 주 화상회의 시간 비서실에 전달했지.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목소리가 괜찮은지,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다. 서아는 기계적으로 네 그랬어요. 라고 대답하며 통화를 끝냈다. 전화가 끊긴 후 찾아오는 정막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식혔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숨통을 틔워주는 곳 결체에 마련된 작은 작업실로 도망치듯 향했다. 그곳은 낡은 캔버스와 마른 유화 물감 그리고 테레비뉴의 톡 쏘는 냄새로 가득한 그녀만의 성역이었다. 바깥 세상의 화려함이나 차가움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 서아는 낡은 이젤 앞에 앉아 복원 중인 18세기 풍경화를 들여다보았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균열이 간 그림은 마치 그녀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녀는 아주 얇은 붓을 들고 숨을 참으며 그림의 갈라진 표면 위를 조심스럽게 메워나가기 시작했다. 한 겹 한 겹 색을 되살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몰두하다 보면 지독한 외로움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 속 낡은 세상에 자신을 온전히 가두었다. 그것만이 그녀가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서아가 작업에 깊이 몰두해 있을 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놀라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2개가 들려 있었다. 서아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부드럽게 손을 저어 그녀를 다시 앉혔다.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점심도 거르고 여기에만 있다고 하더군. 아무리 일이 좋아도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지.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작은 테이블에 찻잔 하나를 내려놓았다. 따뜻한 대추차의 달콤한 향기가 작업실에 톡 쏘는 기름 냄새와 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아의 맞은편에 놓인 낡은 안락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아들인 민혁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민혁의 침묵이 무관심과 단절의 벽이었다면 태준의 침묵은 배려와 존중이 담긴 고요한 공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저 조용히 함께 존재해 주었다. 서아는 처음에는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붓을 든 손이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오히려 그의 조용한 존재감이 흔들리던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든든한 닷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의 방문은 조용한 일상이 되었다. 그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 때로는 따뜻한 차를, 때로는 간단한 다과를 들고서였다. 그는 결코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의 정원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 조금씩 그들 사이의 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 색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 아주 오묘한 푸른 빛이군. 어느 날 그가 그녀가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섞는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서아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울트라마린의 번트, 시엔나를 아주 조금 섞으면 돼요. 너무 많이 섞으면 색이 탁해져서 아주 정교한 조절이 필요해요. 그녀의 설명에 그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살리는 연금술사 같군. 그의 칭찬에 서아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민혁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말이었다. 그는 그녀의 일을, 그녀의 열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예술에 대해 그리고 오래된 것들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주는 젊은 시절 유럽의 작은 미술관들을 여행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아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복원가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아는 그의 눈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히 아내를 잃은 슬픔과는 다른 더 근원적이고 오래된 고독의 그림자였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녀만큼이나 어쩌면 그녀보다 더 외로워 보였다. 마찬가지로 태준 역시 서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보았다. 그녀는 애써 밝은 척 괜찮은 척 했지만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예술을 사랑했지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작업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가득할 때였다. 태주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서아는 조명 아래에서 세필 붓으로 그림의 마지막 디테일을 살리고 있었다. 민혁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 그 아이의 열정은 때로는 무기가 되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더군.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아는 붓을 든 채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만든 자신을 탓하면서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넓고 외로운 등이 빗물에 젖은 유리창에 비치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나도 달랐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 위험한 온기를 향해 속수무책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서아와 태준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작업실에서의 시간은 이제 단순한 방문이 아닌 두 사람만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었다. 태주는 더 이상 변명처럼 찻잔을 들고 오지 않았고 서아 역시 그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동반자처럼 시간을 공유했다. 대화가 없는 침묵의 순간조차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 편안함 아래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연민과 이해가 위험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서아는 애써 그 감정의 실체를 외면하려 했다. 그는 남편의 아버지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정은 금기시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성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하는 길을 텄다. 태준의 배려는 점점 더 세심해졌다. 그는 서아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까지 살피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서아가 그림에 몰두하고 나면 눈가가 붉어지고 피부에 작은 발진이 돋는 것을 그는 예리하게 포착했다. 서아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태주는 달랐다. 그는 말없이 그녀가 사용하는 물감과 용제들의 상표를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며칠 뒤 작업실 한 구석에 고급스러운 목재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서아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유럽의 장인이 만들었다는 최고급 천연 안료와 저자극성 용제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어떤 쪽지나 설명도 없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서아는 그날 저녁 식사 후 서재에 있는 글을 찾아갔다. 아버님 작업실에 있는 물감들. 혹시 아버님께서. 그녀는 말을 쉽게 잊지 못했다. 그의 배려가 너무나도 섬세하고 깊어서 단순한 감사 인사로는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책을 읽던 태주는 안경 너머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몸에 맞지 않는 재료를 쓰는 장인은 없다.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이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서한은 보았다. 그의 귓가가 살짝 붉어져 있다는 것을. 거대 그룹을 호령하는 냉철한 회장의 모습 뒤에 숨겨진 다정하고 속 깊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서한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존경이나 감사와는 다른 훨씬 더 위험한 종류의 두근거림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대화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서한은 용기를 내어 그의 죽은 아내에 대해 물었다. 태주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아내는 활달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무거운 옷을 힘겨워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 작업실도 원래는 그 사람을 위해 만든 공간이었지. 태주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이 테레비뉴 냄새를 좋아했어.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향기라고 부르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 짙게 배어있는 그리움이 서아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는 단순히 죽은 아내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꿈을, 그녀가 처한 현실의 무게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남편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시아버지라는 역할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였다. 깊은 슬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외로운 남자. 그녀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그의 강인함 뒤에 감춰진 상처를 보기 시작했다. 그가 무심코 찻잔을 쥐는 손의 힘줄이나 생각에 잠길 때 미간에 새겨지는 옅은 주름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그녀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위험한 조화는 예고 없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늦은 밤 서아는 작업실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오래된 화집을 꺼내려 하고 있었다. 작은 발판 위에 올라섰지만 책이 생각보다 안쪽에 있어 까치발을 들어야만 했다.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조심해라 하는 낮은 목소리와 함께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쌌다. 태준이었다. 그가 언제 들어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었고 그녀의 등은 그의 넓고 따뜻한 가슴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서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짙은 샌다루드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인 그의 채취가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화집을 꺼내 들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녀가 몸을 돌리려 했지만 그의 팔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받치던 그의 손이 아주 느리게 그녀의 팔을 감싸 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틀거리는 사람을 부축하는 보호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 손길에는 망설임과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내는 숨길 수 없는 열망이었다. 시간은 멈췄고 작업실의 공기는 두 사람의 숨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안 돼. 그녀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몸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금지된 선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바로 눈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작업실에서의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듯 했다. 서로를 의식하는 시선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거리는 더 멀어졌다. 강태주는 더 이상 작업실을 찾지 않았고 서아 역시 그를 마주칠까 두려워 저택 안에서도 자신의 발걸음을 조심했다. 그 짧았던 접촉의 순간에 타올랐던 열기는 이제 어색함과 죄책감이라는 두꺼운 재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의 존재는 뇌리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날의 기억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라 그들의 이성을 위협했다. 서아는 남편의 아버지에게서 한 남자를 보았고 태주는 아들의 아내에게서 한 여자를 느꼈다. 그 위험한 자각이 두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 위태로운 평온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친정 어머니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을 잃고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최종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으며 당장 이번 주 안으로 거액을 막지 못하면 평생 일궈온 공장과 집이 모두 넘어갈 판이라고 했다. 서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결혼은 애초에 기울어가는 친정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강민혁과의 결혼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부모님과 그녀의 안도감은 결국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녀는 당장 남편에게 연락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고 이 결혼의 전제 조건은 친정에 대한 지원이었다.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제 전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긴 연결음 끝에 강민혁이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지? 용건만 간단히 해. 그의 목소리는 수천 킬로미터의 물리적 거리보다 더 멀고 차갑게 느껴졌다. 서아는 자존심을 억누르며 집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려 나왔다. 제발 도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건 당신 집안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얼음 송곳 같은 그의 말에 서아는 숨을 멈췄다. 결혼할 때 지원해 준 걸로 끝난 이야기 아니었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취미는 없어. 그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상황을 종결지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절망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에 철저한 타인이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의무감과 기대마저 잔인하게 끊어졌다. 그날 하루 종일 서아는 유령처럼 저택을 배회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과 절망은 때로 눈물샘마저 마르게 했다. 그녀는 정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시들어가는 장미꽃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처지가 꼭 저 꽃과 같다고 생각했다. 화려한 정원에 심어졌지만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저택의 현관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강태준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는 며느리의 위태로운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비서를 호출했다. 윤서아 씨 집안에 무슨 일 있는지 알아보게.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태준의 책상 위에는 윤서아의 친정이 처한 모든 상황이 상세하게 보고되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아들의 비정함과 며느리가 겪고 있을 고통이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수화기를 들었다.
김 비서 자금팀에 연락해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의 결정은 신속하고 막강했다. 그날 저녁 서한은 어머니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어디선가 귀인이 나타나 모든 빚을 해결해주고 급한 운영자금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서한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귀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창밖에서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천둥이 하늘을 찢을듯 울부짖었다. 서한은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본관 2층 그의 서재로 향했다. 감사함,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를 향한 금지된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안은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서재 문을 열자 그는 거대한 창가에 서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떨렸다. 그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깊고 고요했다. 저희 집 어떻게 서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가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네가 힘들어하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한 남자의 고백이었다. 서한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았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시고 그녀의 흐느낌이 그의 심장을 뒤흔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어두운 서재 안 두 사람의 모습을 찰나의 빛으로 비췄다. 그는 그녀를 살짝 떼어내고 그녀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 절망과 갈망이 뒤섞인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태준이 평생을 지켜온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거친 폭풍우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닿았다. 그것은 망설임과 죄책감,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절박하고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가 그 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외로움을 탐하는 두 개의 영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입술이 떨어진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귓가에는 오직 거세게 울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상대의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서한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얼굴에도 충격과 후회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은 괴물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서하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오며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서재를 뛰쳐나왔다. 젖은 몸으로 복도를 달려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근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남편을 배신했다. 그리고 그 상대는 그의 아버지였다. 이보다 더 끔찍하고 더러운 배신이 또 있을까? 그날 이후 저택은 투명한 감옥이 되었다. 서하와 태주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둘 중 하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다른 길로 사라졌다. 식사 시간이면 거대한 식탁양 끝에 앉아 약속이라도 한 듯 접시만 내려다보았다. 집안의 고용인들조차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얼음장 같은 기류를 눈치챌 정도였다.
그들은 그저 회장님과 사모님의 사이가 잠시 불편한 것이라 짐작할 뿐, 그 아래에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아에게는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태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의 입맞춤이 불에 댄 낙인처럼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그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던 자신의 마음이 혐오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나약함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이라고 자책했다. 태준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이성과 통제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아들이 아무리 비정하고 차가웠다 해도 자신이 그의 아내를 탐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그는 아들의 빈자리를 지켜주기는커녕 그 자리를 자신이 욕망으로 채우려 했다. 그는 서아의 눈에 비친 경멸과 두려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다. 그들의 죄는 침묵 속에서 더욱 무겁게 골마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혹시 그가 무언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민혁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있었다. 별일 없지. 아주 일상적인 안부였지만 서아의 귀에는 그 질문이 마치 취조처럼 들렸다. 네, 별일 없어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러자 민혁이 피식 웃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래, 집안이 아주 조용한가 보군. 아버지는 잘 계시고 그의 질문은 정확히 서아의 죄책감을 겨냥하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교묘하게 그녀의 신경을 긁을 리가 없었다. 네, 아버님도 잘 지내세요. 그래, 다행이군. 그럼 끊지.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서아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민혁의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긴 부재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곳이라 평소에는 청소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다.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공간. 서아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그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서류와 필기구들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의 손끝에 딱딱하고 낯선 물체가 닿았다. 서랍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던 구형 스마트폰이었다. 그가 평소에 쓰는 모델과는 다른 보조용으로 보이는 전화기였다. 서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여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나자 그녀는 그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눌러보았지만 모두 틀렸다. 절망하려던 순간 문득 그의 회사 창립 기념일이 떠올랐다.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담아
그 숫자를 누르자 찰칵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그는 가장 개인적인 기기에조차 가장 사적인 비밀번호가 아닌 일과 관련된 숫자를 사용한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 함을 열었다. 대부분은 스팸 메시지였지만 단 한 사람과 꾸준히 주고받은 대화 목록이 있었다. 발신자는 주 실장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여성의 이름이었다. 서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대화 내용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들이었다. 계획대로 순조롭습니다. 타겟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심리적 고립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온 메시지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아는 스마트폰을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타겟, 그 여자.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음모였다. 그리고 자신과 강태준은 그가 짜놓은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광대에 불과했다.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지만 서아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스마트폰 화면의 차가운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계획, 타겟, 그 여자. 모든 것이 명백했다. 강민혁의 냉담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다. 그의 오랜 부재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옥죄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녀의 외로움, 그녀의 고통, 심지어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점차 마음을 여는 것까지도 어쩌면 모두 그의 계산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주 실장이라는 여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미래를 즐기며 아내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지난 며칠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뜨거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차올랐다. 배신감. 그것은 그녀가 태준에게 느꼈던 죄책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파괴적이었다. 그녀가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죄를 지었다면 강민혁은 처음부터 철저한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기만하고 파괴하려 했다. 누가 누구를 먼저 배신했는가? 답은 명백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가해자는 바로 그녀의 남편 강민혁이었다. 자신은 피해자였다. 그리고 어쩌면 저 서재 어딘가에 있을 강태준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메시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회장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그리고 아내를 상대로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약하게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진실을 알려야만 했다. 이 집안의 진짜 어른이자 자신처럼 강민혁에게 속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인 강태준에게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고하는 행위를 넘어 이 거대한 배신 앞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단단히 쥔 채 서재를 나섰다. 어둡고 긴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얼음 같은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있을 법한 곳 1층의 작은 응접실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종종 홀로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예상대로 그는 벽난로 앞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거대한 슬픔의 조각상처럼 보였다. 서아의 등장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이글거리는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해갔다. 처음에는 불신으로, 다음에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고 차가운 분노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과 며느리를 타겟과 회장님으로 지칭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회장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넘어 인간적인 신뢰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금방이라도 기계가 그의 악력에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서아를 향한 무거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위태로웠는지, 왜 그날 밤 자신에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서아가 애써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제가 아니에요. 먼저 배신한 건 그 사람이에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무너져 내렸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몸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같은 배신을 당한 동지애이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의 포옹이었다. 그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그 못난 놈이 감히 제 애비와 지엄이를 상대로. 그의 품에 안겨 서아는 처음으로 이 거대한 집에서 완벽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해 줄 사람. 그들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배신이 낳은 슬픔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그 어떤 연인보다도 강하게 결속시켰다. 태준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잡고 몸을 떨어뜨렸다. 그는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자신과 똑같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죄책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렬한 끌림뿐이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다시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지난번의 입맞춤이 실수와 욕망의 폭발이었다면 이번의 입맞춤은 의지이자 선택이었다. 배신당한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처절한 의식이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서아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더 깊이 그를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남은 것처럼 그들은 길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금지된 사랑은 거대한 배신 위에서 비로소 그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응접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입맞춤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서로의 타액을 교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배신의 낙인을 어루만지는 처절한 의식이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서아 역시 순순히 그의 이끌림에 몸을 맡겼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이 남자가 이끄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저택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공간 1층 복도 끝에 위치한 그의 침실로 향했다. 며느리라는 신분으로서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방 안은 그의 채취처럼 짙은 샌다루드 향과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다. 화려함보다는 묵직한 기품이 느껴지는 공간. 태주는 그녀를 침대 옆에 세우고 잠시 그녀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함께 깊은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후회하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한은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다시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후회. 그런 단어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자신을 기만하고 조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남자, 자신과 같은 상처를 지닌 이 남자뿐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했다. 그것은 정염이나 욕정으로 들끓는 행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처 입은 두 짐승이 서로의 온기를 통해 마지막 생존을 확인하는 것처럼 처절하고 서글펐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 대신 서로의 고통을 불렀다. 서로의 몸에 새겨진 외로움의 흔적들을 입술로 더듬었다. 서아는 태준의 넓은 등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왔을 고독의 무게를 느꼈고 태준은 서아의 가녀린 어깨에서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절망의 깊이를 보았다. 눈물이 섞인 입맞춤 흐느낌이 뒤섞인 숨결. 그들은 육체를 통해 서로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았다. 거대한 배신이 만들어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빛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을 때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허탈함 대신 기묘한 평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서아는 태준의 단단한 팔에 기댄 채 그의 가슴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지만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는 걸까? 불륜 상대, 연인 아니면 공범 태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함께 폭풍을 맞아야겠지.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공범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스위스의 한적한 도시. 고풍스러운 호텔 스위트룸 안에서 강민혁은 잠 한숨 자지 않은 듯 퀭한 눈으로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사진과 서류 그리고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단정한 비즈니스 수트를 입은 한 여자가 서류철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서아가 사진 속에서 보았던 주 실장 주혜린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개인 비서이자 이번 비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아가 상상했던 요염함이나 교활함 대신 날카로운 지성과 얼음 같은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대표님, 추가로 확보한 20년 전 사고 당시의 경찰 내부 보고서 원본입니다. 공식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 실장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건조했다. 강민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브레이크 오일이 단순 누유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군. 그런데 이게 왜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진 거지? 그의 목소리에 살얼음 같은 분노가 서렸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가 갑자기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주 실장이 담담하게 보고했다. 이것이 바로 강민혁이 해외에 머무는 진짜 이유였다. 그는 2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끔찍한 교통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종결되었던 사건. 하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죽음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했고 사건은 너무나도 빠르게 덮였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년간 비밀리에 준비해왔다. 그가 서아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은 모두 이 조사를 위한 암호였다. 타겟은 사고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었고 그 여자는 바로 서아였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우고 서아를 극도의 고립 상태로 몰아넣으면 아버지 강태준이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것이라 예상했다. 아버지가 서아에게 보이는 과도한 관심이 그저 연민인지 아니면 과거에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죄책감의 발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잔인한 계획은 서아의 마음을 이용해 아버지의 진심을 떠보려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주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세한 우려가 섞였다. 강민혁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필요한 희생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 정도 감정 소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눈에는 오직 어머니의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불타고 있었다. 주 실장이 떠난 후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그의 얼음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사진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머니,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들. 제 손으로 전부 심판할 겁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불온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강민혁의 배신이라는 공동의 상처 위에서 서아와 태주는 위태로운 연인이자 공범이 되었다. 그들은 저택 안에서 은밀한 시선을 교환하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스치듯 손을 잡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도덕적인 죄책감은 이미 무뎌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이 위험한 관계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곧 돌아올 강민혁이라는 폭풍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는 동시에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깊은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이른 아침 태준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밤새 나눈 미러의 흔적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고도 달콤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택의 무거운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어떤 예고도 어떤 기척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집 안방에 들어서는 것처럼 강민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몇 달간의 부재가 무색할 만큼 그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아우라까지. 그는 여행 가방 하나 없이 마치 잠시 아침 산책이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태연했다. 서아와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커피잔을 든 서아의 손이 가늘게 떨렸고 태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당황한 몸짓과 죄책감이 서린 얼굴은 그 어떤 명백한 증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민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천천히 두 사람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너무 일찍 돌아왔나 보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냉소가 담겨 있었다. 좋은 시간을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두 분. 그는 두 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마치 불륜 현장을 덮친 타인처럼 그들을 대했다. 그 노골적인 조롱에 정신을 차린 태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강민혁, 이게 무슨 무례한 태도냐. 애비에게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하지만 민혁은 아버지의 분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와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위스키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따랐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여유롭고도 계산적이었다. 얼음이 담긴 잔을 흔들며 그는 마침내 폭탄을 터뜨렸다. 윤서아 씨, 그는 아내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회사의 부하 직원처럼 불렀다. 당신은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는지 궁금했던 적 없습니까? 수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 그의 질문에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릴 뿐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듯 시선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렸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사고, 당신 아버지도 함께 죽었지, 윤서아 씨. 그는 잔인하게 과거의 상처를 들쑤셨다. 그리고는 잔을 든 채 태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세상은 빗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라고 했지만 난 진실을 압니다.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색 상대였던 윤서아의 아버지를 함께 죽여버린 거라는 걸. 마지막 단어가 서재의 공기를 찢고 울렸다. 남색 상대. 그 끔찍하고 모욕적인 단어에 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남자를, 그것도 시아버지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민혁의 확신에 찬 태도는 그것이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혁은 두 사람의 충격적인 표정을 즐기듯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의 잔인한 독백은 계속되었다. 난 당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역겨운 인간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 당신이 내 어머니의 등 뒤에서 남창과 놀아나며 그녀를 배신했던 것처럼 똑같은 배신을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 재현하고 싶었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억눌려왔던 증오가 마침내 분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을 유혹할 만한 여자를 찾았지. 당신이 죽인 남자의 딸. 이 얼마나 완벽한 복수의 도구인가. 그는 마침내 서아를 향해 비수 같은 시선을 던졌다.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눈물, 당신의 값싼 동정심, 전부 내 계획의 일부였어. 당신이 이 남자의 위선적인 동정에 넘어가 결국에는 그 품에 안길 거라는 거 난 정확히 알고 있었지.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인형이었을 뿐이야. 윤서아 씨. 모든 것이 밝혀졌다. 사랑도 연민도 구원도 없었다. 그녀의 결혼, 그녀의 불행, 그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찾았던 위안과 사랑마저도 모두 이 남자의 거대한 복수극을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그녀가 느꼈던 모든 진심은 이 남자에 의해 철저히 계획되고 조종된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서아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다.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다 못해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 태준 역시 아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증오와 그가 꾸민 악마 같은 계획 앞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부서진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민혁이 던진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독사처럼 서재 안을 휘젓고 다니며
세 사람의 영혼을 물어뜯었다. 그의 잔인한 계획 20년간 묵혀온 증오, 그리고 그 증오의 제물로 바쳐진 서아의 삶. 모든 것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 아래 납작하게 짓눌렸다. 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듯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서아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바닥의 한 점만을 응시했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복수심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서 웃고 울고 사랑했던 어리석은 광대였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들을 향한 분노마저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처절한 허무함뿐이었다. 그는 아들의 괴물 같은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작은 오해의 씨앗이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나무로 자라났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과오가 오늘 이 파국을 만들었음을 통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잿더미를 받는 것처럼 건조하고 힘이 없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의 예상치 못한 인정에 민혁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태주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죄는 아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힘들게 20년간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내 어미와 서아의 아버지는 연인이 아니었다. 그의 단호한 말에 민혁이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내가 봤어.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걸 몇 번이나 봤다고.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정이었다. 내 어미는 이 숨 막히는 재벌가의 삶을 힘겨워했다. 그림을 사랑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오직 강 회장의 아내가 되기만을 강요했지. 서아의 아버지는 그런 내 어미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지였을 뿐. 내가 상상하는 그런 더러운 관계가 아니었어. 민혁의 얼굴이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 담긴 처절한 진실성은 그를 압도했다. 태준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날, 사고가 있던 그날, 나도 그곳에 있었다. 그 충격적인 말에 서아마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을 알고 불안한 마음에 뒤를 쫓았다. 빗길의 안개가 자욱했지. 나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들의 차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차가 미친 듯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어.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였지.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갈라졌다. 20년 전의 그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나는 미친놈처럼 차에서 내려 절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너무 높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차가 폭발하고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나는 그저 위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 어미가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고 그는 절규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평생을 짊어져온 지옥 같은 죄책감의 토로였다.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구하지 못한 무력한 남편이었고 친구를 잃은 무능한 친구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아내가 불길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는 악몽을 꾸었다. 그가 서아에게 유독 마음을 썼던 것도 죽은 친구의 딸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는 아들인 민혁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잔인한 진실을 어린 아들에게 안겨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아들의 마음속에 증오라는 괴물을 키웠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민혁의 정교한 복수극은 그의 위대한 정의는 한낱 어리석고 비극적인 오해의 결과물이었다. 그의 증오는 거짓된 신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아버지는 살인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보다 더 깊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위해 무고한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용서받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아니야. 민혁은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 담긴 지독한 고통이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두 남자가 각자의 비극과 진실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서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잿더미처럼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지독한 비극의 연극 무대에서 이제 내려오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두 남자를 둘러보았다. 증오로 자신을 파괴한 남자, 그리고 죄책감으로 자신을 기만한 남자. 둘 다에게 그녀는 온전한 인간이 아닌 그저 역할이었을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두 사람의 지옥에 더 이상은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먼저 무너져 있는 민혁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복수는 끝났나요? 그럼 이제 제 인생에서 영원히 나가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태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한때 온기라고 믿었던 그를 향한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님의 동정도 죄책감도 저에겐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젠 사양하겠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서재의 문을 열고 걸어 나갔다. 부서진 아버지와 아들을 그들의 폐허 속에 남겨둔 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던 폭풍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모든 상처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했고, 기억은 닳고 닳아 날카로운 파편에서 무딘 조약돌이 되어갔다. 그 지옥 같던 날, 서아는 그 집에서 자신의 옷가지 몇 개만을 챙겨 맨몸으로 걸어 나왔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할 수도 있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강태준과 강민혁 두 남자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묻혔다. 위자료를 포함한 그 어떤 보상도 거절한 그녀는 그렇게 강씨 일가와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지금 그녀는 남쪽 끝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었다. 소금기 섞인 바람과 갈매기 소리가 익숙한 곳.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낡은 그림과 가구를 복원하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시간의 흔적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공간이었다. 거대하고 차가웠던 저택의 작업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지만 이곳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창문을 열면 비릿한 바다 내음이 밀려 들어왔고, 볕이 좋은 날이면 햇살이 공방 가득 쏟아져 들어와 낡은 나무 바닥을 따뜻하게 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복원가 윤서아였다. 낡고 상처 입은 것들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을 하며, 그녀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부서졌던 시간을 천천히 기워나가고 있었다. 웃음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단단한 평온의 막이 한 겹 덮여 있었다. 가끔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었다. 강민혁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의 총수가 되었다. 그는 마치 자신을 벌하려는 듯 혹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했다.
언론은 그를 얼음의 황제이라는 기계라고 불렀다. 그가 이끄는 그룹은 연일 최고의 실적을 경신했지만 기사 사진 속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은 유령처럼 보였다. 아버지 강태주는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세간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칩거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 정재계를 호령했던 한 가족은 그렇게 각자의 섬에 갇혀 서로 다른 방식의 유배를 살고 있었다. 서한은 그들의 기사를 보면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세상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서아가 복원 작업을 막 끝내고 붓을 씻고 있을 때 공방 문 앞으로 배달 트럭 한 대가 멈춰섰다. 배달원은 그녀의 사인을 받고는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내려놓고 떠났다. 발신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의아하게 생각하며 상자를 열어본 순간 서아는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전문가용 안료 상자가 들어 있었다. 뚜껑을 열자 형형색색의 천연 안료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약초 향기. 그녀의 민감한 피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저자극성 안료들이었다. 과거 그가 그녀에게 말없이 건넸던 바로 그 선물이었다. 안료 상자 아래에는 하얀색의 작은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어떤 서명도 어떤 안부 인사도 없었다. 그저 간결하고 힘있는 필체로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만의 색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도 재회를 암시하는 미련도 아니었다. 한때 길을 잃었던 한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마지막 축복이자 사과였다. 그가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서아는 카드를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다. 대신 입가에 희미하고도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길었던 폭풍의 마지막 메아리였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죄악과 오해, 그리고 복수라는 오물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 감정에 편린 어딘가에는 분명 진심이 존재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방의 큰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과 바다는 보라색과 주황색 금빛이 뒤섞인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오묘한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씁쓸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폭풍은 끝났다. 모든 것이 부서졌고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야만 했다. 그녀의 인생이라는 캔버스는 이제 막 새로워졌다. 어떤 색으로 채워나갈지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비록 과거의 얼룩을 완벽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 위로 새로운 색을 덧칠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녀가 찾은 그녀만의 대답이었다.